한반도마저도 도구화될 수 있다라는, 즉 평화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입니다. 유사시 한반도로의 자동 개입 가능성에 대만 주변에서의 합동훈련의 빈도 및 강도가 크게 증가되고,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고 다투면 서로 손해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유지훈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안보 정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2025 안보 정세 분석. 이번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심화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내용 전주효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작년 한 해 중국의 대내외 정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를 의식해서 경제적 차원에서 2024년 3월 양해에서 5%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바오우 5를 지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소 그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세계 여타 지역과 좀 달랐습니다. 예컨대 코로나 시기에 세계 여타 지역이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을 실시한 것과는 다르게 중국은 경기 부양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여러 나라가 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그리고 청년 실업률의 증대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중앙정제공작회의라든지 2024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소 성장 위주의 방향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경기 회복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차원에서는 시진핑 임기 내에 일관되게 추진됐던 당정 일체화 작업이라든지 권력의 집중 및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구됐고요. 2024년에는 국무원 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공무원 전체 회의라든지 상무회의 같은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흐름은 사회를 다소 경직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중 경쟁의 양상도 있겠지만은 첨단 기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단속이 심화됐고요.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져 있는 소위 반간첩법이 제정되었고, 사회 전반의 방첩활동 참여 독려,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방 차원에서는 2035년의 군 현대화, 그리고 2049년까지의 군 인류화 작업에 기치를 내걸고 두 가지 목표 정도가 이제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당의 인민군대의 절대적 영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의 전면적 관철 정도의 목표가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7.2%가 증가되었는데요. 주변국 어떤 불안정, 그리고 또 미중 경쟁의 어떤 참여와 이런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주권, 그리고 안정적 정치, 이런 규범들을 내세우면서 과거에 이제 제국주의적 억압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신규 정식 가입국으로 합류했고요. 그 외에도 중국은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등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자유주의 진영 세력과 권위주의 진영 세력 간의 연대 강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권위주의 세력 내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관계 발전 징후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러 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역설적이게도 2014년 크림 사태 이후에 미국의 대러 전면적인 제재가 중러 관계의 질적 발전을 추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적 차원을 먼저 보자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차원에서 국제 질서 구축을 전략적 목표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겨냥한 미국의 행동에 동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양자, 다자, 유엔 차원의 어떤 다층적 차원에서 외교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교역이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원자재나 에너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014년 이후로 러시아가 식량 수출국으로 변모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러시아가 중국의 주요 식량 공급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입니다. 좀 강론적으로는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한테 어떤 중국 입장에서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북극해에 대한 조금 더 큰 접근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양자 및 다자 그 합동훈련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고요. 실시 지역도 세계 도처의 전략적 지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22년 이후에 중국의 대러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이 3배 이상 증대되는 정도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특수전병력을 파병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에요.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좀 소원해진 게 아니라는 또 평가도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밀착, 중국은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국러 밀착으로 인한 소위 중국 역할론에 대한 부담의 증대, 그리고 영내의 진영화 및 긴장 고조에 대한 부담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어떤 대한반도 영향력 및 유사시 한반도로의 자동 개입 가능성의 증대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차원에서는 북러 간의 밀착이 어떤 미국의 영향력 감소 내지는 미국의 반대 추세에 대한 강화, 이런 것을 또 방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들 양자 간의 밀착을 저지하거나 견제할 만한 동기는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은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실제적인 군사적 무력 충돌로 귀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안 문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연루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올 한 해 양안 문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공식적인 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양안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2021년 19기 육중전회에서 채택된 신시대 대만 문제 해결에 관한 총체 방략 통해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략의 큰 틀은 유지된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변화 정도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3년 양회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제시된, 좀 번역을 하자면은 이제 조국 평화 통일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2024년에는 이제 조국 통일 대업이라는 용어로 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평화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중국의 대대만 회색시대 전략, 그리고 대만 주변에서의 합동훈련의 빈도 및 강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합리검 합동훈련과 같은 대만의 어떤 포위 성격의 그런 훈련들이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띠었다면은 현재는 정례화되었다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위협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협 같은 그 채널을 통해서는 양안의 어떤 공동 발전이라든지 양안 동포에 대한 복지 증진 혹은 민족 부흥 이런 기치를 내걸면서 유화책도 동시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중국은 이런 강운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대만 주변에서의 어떤 유리한 안보 전략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공세적인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여했어요. 이에 대응해서 중국은 보복 관세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미중 간에 격화되고 있는 관세 경쟁,
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 이러한 경쟁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발 어떤 무역 전쟁 혹은 무역 갈등의 목표가 과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의 감소 아니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인지 혹은 미중 간 양자 간의 어떤 경제적 혹은 기술적 격차의 증대인지 이런 것들이 다층적으로 걸쳐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무역 문제 같은 경우나 투자 문제 같은 경우는 상호성이 있고 또 협상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첨단 기술 개발 영역 같은 경우는 미중이 상당히 평행선상에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들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현재는 10% 초반까지 그 비중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미 수출 최대국의 지위도 중국을 추월한 모양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의 폭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의 비중은 또 크게 증대됐습니다. 중국과 세계 경제의 통합성이 증대된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그러니까 최신 자료인데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이들 양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어느 한 채널이 이제 차단이 되면 다른 쪽에서 재편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기술 네트워크 등이 동적으로 변경되면서 나름 최적화를 이루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도 한국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또 미중 양자 간 차원을 오자면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중국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 축전의 요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즉 양리, 그다음에 투, 즉 구상입니다. 이 얘기는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고 다투면 서로 손해다는 얘기입니다. 즉 협력의 기조는 유지를 하되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 명시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대응 수준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화돼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취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수출 통제,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안전 실시 방법, 그리고 외국 법률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 출허가증 관리 품목 리스트 제정 등 각종 법적 제도적 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목되는 것은 2024년 4월에 제정된 관세법인데요. 관세법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국가나 지역이 세계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해서 중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나 지역에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론적인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그 대응 조치들은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을 지속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은 트럼프 2기가 미국 일방주의를 관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대미 편승의 이익은 줄어들고 부담은 증대되는 국면을 활용해서 전략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 경쟁 구도 하에서요. 국가 안보와 국익 제고를 위해서 한국이 지향해야 되는 외교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대국 정치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가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구조에 가까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목표, 의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국면에서 사실은 한반도마저도 도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시해야 될 측면은 상호 소통 관계망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한국이 대북 소통 채널이라든지 대러 소통 채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도 약간의 난맥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연성균형 상태를 회복해서 한국이 기존 우방국과 또 동맹과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회복해서 연성균형 상태를 가져가는 것이 1차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재우 박사님을 모시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중국의 대내외 정세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무적무적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중소국가들이 최상의 생존 전략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또 자국의 국익소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국가들과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또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과 우방국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또 경쟁국과 적대국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능력과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수단의 확보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무정부적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교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